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도 철폐할 것이란 기대가 부상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66%, S&P 500 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는 0.2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관리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미중의 관세 철회 합의를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중의 단계적 관세 철회 합의 여부와 관련해 중국 측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반면 미국 측의 입장은 특정 관리의 전원으로 전해져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칠레가 개최를 포기한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7일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칠레 정부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내년 초 미국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 미국 합참부국장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에서 경력과 전투 기술을 상세히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2144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0.5%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666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1위 기업이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에서는 조정 구간을 좀 거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죽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살아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던 보험주와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피 시장은 2150선을 뚫어낼 강력한 호재거리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는 0.5%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8월부터 우상향 그래프를 쭉 그려왔던 이 IT 부품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어제 시장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아시아 지역의 기술 산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등하는 업종도 있겠죠. 함께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의 9월 관세 수입이 사상 최대치인 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백악관 안에서 좀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상황 짚어주시죠. 네, 격렬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이룬 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뭘 위해서 이렇게 싸웠느냐라고 하는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는데 글로벌 시장이나 어떤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의 1차 협상을 바라보는 그래도 시각들은 나쁘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어제까지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미중 간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고일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는 얘기를 일단 중국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선방이라고 할까요? 먼저 어느 정도 결과물에 대해서 중국이 발표를 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흐름을 먼저 제시를 하고 미국에 대한 반응을 약간 보는, 그러니까 즉 그동안 결과를 약간 노출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양국이 1단계 합의 이후에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일 관세를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나왔던 뉴스만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1단계 합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부과됐던 세율을 관세율을 어느 정도 얼만큼 진행하느냐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을 어떻게 얼만큼 그리고 어느 식으로 취소를 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합의를 했던 자체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도 이어지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앞으로도 숙제가 좀 더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미중 간의 어떤 관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가 어디였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물론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많이 봤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어떤 수출과 관련된 어떤 타격이 가장 컸던 국가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이라든가 독일 이런 어떤 고위험군 국가로 불려졌던 나라들이 오히려 좀 더 수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1차적으로 합의로 들어가는 지금 시점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흐름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1155원대 정도에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많이 좀 감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또 장중의 환율은 급하게 또 밀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하나의 기대감은 안고 있는데 추가적인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로 그에 따라서 가장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미중 간의 어떤 압박이 좀 더 컸던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에 따라서 피해를 봤었던 대표적인 수출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개선 기대감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흐름들 체크를 해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IT 업종들이 가장 큰 최대의 수혜가 아닐까라는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즉 시장의 반응이 그래도 긍정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받았었던 어떤 경기 부양책, 특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이 이끌어졌던 모습들이고 그와 함께 갑자기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합의가 들어와서 이어지는 변화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좀 더 랠리가 펼칠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자산의 버블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급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를 누리는 건 누린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어차피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기정사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고 강하게 자산 버블화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즐겨야 됩니다. 하지만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 산을 다시 정점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위기들은 또 다시 염두를 하면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기대감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합의 내용들이 또 하나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과 미묘하게 이어졌던 지적재산권, 기술 강요, 게다가 또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도 같이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들 중점적으로 좀 담았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들어온다라는 가장 큰 배경은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달러화가 약세로 바뀌는 부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달러 인덱스를 봤었을 때는 97달러대를 또 속 시원하게 이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외국인들의 신흥국 관점 쪽에서 매수세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은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IT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들,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어떤 스마트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개화 가능성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 쪽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표 개선 가능성이죠.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에 대한 배경들이 여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10월 30일부터 어제까지 보게 되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 1조는 조금 못된 한 8,100억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10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육박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올지 아마 금액상으로는 7월 달에 이어졌던 금액만큼은 아직은 좀 덜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매수 강도는 좀 그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시장의 투자 심리 그리고 2150선을 안착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직 지금 나오고 있는 환율 동행이나 추가적인 변화를 봤을 때는 좀 더 강력한 뭔가의 모멘텀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된 어떤 1차 협상을 하는 서명지, 서명 장소죠. 그에 따른 결정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배경들도 같이 좀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뭘 샀느냐가 또 하나 중요한 흐름들이겠죠. 그래서 그를 봤었을 때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역시나 가장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5천억대 이상.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 매수 금액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사느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느냐에 따른 부분들로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삼성전자를 산다가 더 맞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왜 삼성전자를 사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즉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내년에 충분하다라는 관점들로 압축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도 삼성전자를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매수 조정식 매수 관점들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특히 반도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뷰인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조금 있으면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라고 하는 30%룰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쓸 때 오히려 좀 여력이나 그에 따른 비율로 봐서 그나마 좀 틈새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더 나은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동안 아마 이 부분은 너무 기대감이 낮았다가 실적이 이제 회복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화장품 쪽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확산이 더 되느냐 흐름들은 아마 이번 광군제와 관련된 그리고 연말 쇼핑이 집중되는 시기 쪽이 아무래도 단기 정점이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게 그 LG화학도 물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가장 더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어떤 IT 쪽에 집중이 되는 모습들도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제 많이 말씀드렸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눈에 띄고 있고 또 하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 회복에 대한 특히 한 과거 2, 3년 정도쯤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진한 실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많이 떨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관건이 마련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수세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또 플랜트 관련된 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기조로 봤을 때 LNG 쪽으로 플랜트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기조가 높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조금 더 반영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해외 수주와 관련된 플랜트 쪽은 생각보다 당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좀 더 보강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이 수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강세로 더 가기 위해서는 수주가 좀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턴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동향들, 특히 면세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일단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과 IT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압축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아직 경기 민감 대표적인 종목들이나 섹터 쪽으로는 확대되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쪽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승전 삼성전자가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매수해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또 LG화학도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CATL과 배터리 공급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는데요. 일단 국내 배터리 3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공급처 다변화일 뿐이다라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의 CATL 쪽의 배터리 공급에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협감이나 아니면 부담감을 많이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테슬라랑 이 CATL이랑 계약을 맺은 부분들은 약간 전략적인 측면들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중국의 파트너, 특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뭔가 어떤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모델, 대표적으로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손을 잡은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숙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CATL 같은 경우는 원통형 쪽에 강점이 있는 부분들인데 테슬라가 들어가는 부분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전략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어지고 있는 전기차의 중국 공장 건설과 함께 맥락은 맞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중국 쪽과 손잡고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는 중국 배터리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하는 쪽은 아무래도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는 일본계의 파나소닉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올해도 하반기부터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그래도 우리 테슬라 쪽으로 한번 잘해보자라고 했던 약간 우려감도 좀 생기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셨듯이 공급처 다변화 정도쯤 그리고 특히 중국에 진출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결과물을 중국 정부에도 안겨야 그나마 조금 더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이런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내 업체들의 지금 당면한 현실은 일단 첫 번째로는 ESS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을 영향을 좀 극복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유독 불만인 목소리가 국내에서만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느냐 해외에서는 발생한 건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의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아마 또 타개책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중요한 부분들이 또 중국의 현지화를 박차를 가하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도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하겠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없이 이제 효율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봤을 때 우리 쪽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강화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장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서 시장 자체, 특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위축세가 올해부터 보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여기서 정체가 되거나 하향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은 당연히 대세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보조금을 안 줘도 이제 정상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축소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축소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 난징 2공장에 벌써 중국 쪽에서 2조 원대를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지리자동차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모습들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시안 배터리 2공장을 찾고 가고 SK 이노베이션도 내년에 중국 공장의 산업 생산을 상업적인 생산을 바로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북경 기차와 배터리셀 조인트 벤처를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3사 모두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폐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장세가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또 핵심으로 떠오르는 쪽은 유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쪽도 확대시키면서 나오는 부분들, 게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성장세가 가장 빠르고 확장세로 보여지고 있는 쪽이 독일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이에 따른 유럽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은 그나마 가장 또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전기차의 성장의 핵심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는 좀 정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멘텀은 내년까지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부진했는데 그럴 때마다 선별적으로 좀 더 비중을 밀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할 쪽에서 큰 그림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아시아 지역의 기술 산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등하는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시아 제조업 경기를 둔화시켰던 기술 산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조짐 보이고 있다고 저희 신통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전자제품 수출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개를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시아는 반도체, 또 옵티컬 렌즈, 메모리 칩,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크린처럼 스마트폰과 카메라에 쓰이는 필수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좀 본거지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호황이던 정보기술 분야는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로 최근 몇 분기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해봤습니다. 이는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주면서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하지만 최근 2년 내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글로벌 분기 판매량이 상승하면서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수요가 좀 견조했고, 최근에 최신형 아이폰을 선보인 애플 측으로부터 모바일 디스플레이 주문도 늘었는데요. 애플은 회계 1분기죠.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의 매출이 애널리스트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 증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의 본거지인데 글로벌 반도체 무역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이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DRAM 재고가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올해 말까지 낸드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재고는 지난 9월에 2년 내 가장 많이 좀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재고가 증가했지만 재고 증가 속도가 2달 연속 둔화한 것은 작년 이후 처음인데요. 우선 지금의 전문가들 따르면은 결국 이런 반도체 재고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죠.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의 닐 모스터 전문가가 얘기한 것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이 기술 산업을 회복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우선 바클레이스는 지난 1일 낸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썼습니다. 우선 반도체 주들이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내년 2분기에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좀 기대했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기술 수요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분야인데 이 저렴한 가격에 또 널리 사용되는 이 평면 패널 기술인 이 LCD 판매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LG OLED 텔레비전과 같은 고급 장치 부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 과잉이 해소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고 아시아 전자제품 수출 주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신호를 전문가들 많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상황 짚고 왔고요. 이어서 미국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9월 관세 수입이 사상 최대치인 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이 관세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미국의 9월 관세 수입이 사상 최대치인 7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8월 대비 9%, 전년 대비 59% 오른 수치입니다. 이 중 약 50억 달러가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거쳤는데 한 국가로부터 얻은 수입이 나머지 전 세계 대상으로 한 부과한 관세 수입보다 크게 집계된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9월 1일부터 3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 부과되면서 미국 재무부 관세 수입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 해 동안 올린 관세 수입만 700억 달러 넘는다는 밝혔는데 우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보다 두 배나 큰 수치고요. 우선 미국 재무부에서는 포상금이지만 이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과 소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은 수입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대중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비자들에게 관세 여파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공지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그렇다고 무역 전쟁의 수혜만 본 것은 아닌데요. 미국 농부부는 중국의 북복 관세로 미국 농가가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28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업들의
반발이 많이 거세지고 있고 소비 측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관세 시행일을 12월로 한 차례 좀 미루기로 했는데요.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은 9월부터 부과한 이 대중관세 철회를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기술인 6G 기술 선점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5G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라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6G라는 말도 좀 생소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부가 이동통신 사업의 발전과 어떤 과학기술 혁신의 촉진을 좀 위해서 6G 기술 계획 연구개발 사업을 정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서 지난 3일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 및 정부화부, 또 자연과학기금위원회 등과 함께 6G 연구개발 업무팀과 연구개발 전문팀을 발족했는데요. 이 각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구개발 업무팀은 이 6G 기술의 시행 역할을 또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선발된 3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이 기술 논증과 그리고 정책 자문을 업무를 맡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조직별로 진행해오던 6G 연구 작업을 범정부 차원으로 조직한 것인데요. 이들은 6G 관련 국가 정책에 있어서 자문과 기술 논증을 맡으면서 이 6G 개발의 국가적 컨트롤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경제일보, 중국의 경제일보는 중국 정부가 이 6G 기술 배달의 실무 업무팀을 꾸리고 전문가팀을 발족한 것은 중국 6G 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정식 가동을 알리는 상징이라는 의미를 좀 부여했고요. 세계 6G 기술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고 이 기술 노선이 명확하지 않고 또 핵심 지표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다는 부분을 좀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발전이 관건인 시기인 만큼 이 6G 기술을 중시하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의 혁신을 개방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관련 부분 조직 전문가 팀과 함께 이 6G 기술 연구개발 솔루션 제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좀 밝혔고, 이 6G 기술의 사전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능한 기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좀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과학기술부는 이와 함께 6G 기술 연구개발의 시스템적 배치를 통해서 이동통신과 또 정보보안 영역의 기초이령, 설계 방법, 핵심 기술, 또 표준 규범 같은 이 다방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좀 세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적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NHN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2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 오른 수치인데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 나오는 대로 다시 뉴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우유 소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식생활 변화가 나타나면서 유제품 수요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낙농 제품 생산국의 분유 가격이 급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주요 낙농 제품 생산국의 분유 가격이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우유뿐만 아니라 빵과 크림, 또 치즈 같은 유제품 소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의 우유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고, 또 춘권과 경당 같은 음식에 크림이나 치즈가 추가되면서 식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유제품 수요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우선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들의 저당, 소화 장애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70%여서 높게는 100% 가까운 현재 상태에서 5% 불과한 북유럽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지만 이것이 유제품 수비 증가에는 장애를 대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 중국 세관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에 중국에 수입한 찰지 분유 및 크림과 또 전지 분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33%, 이제 38%까지 증가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과 또 경제 성장 둔화로 낙농 제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크게 좀 빗나간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낙농 수출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은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또 케이크와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탈제 분유 가격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1%, 39%,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49%나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에서의 탈제 분유 평균 가격은 톤당 2,683달러로 지난 2014년 10월 최고 이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전지 분유 가격 또한 1년 전에 비해서 14% 비싼 것으로 좀 나타났고, 이 3년 전 미국에서는 이 가격 하락으로 우유가 대량으로 발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중국의 수요 증가는 수년 동안 낮은 수익과 이 우유 과잉으로 고전하던 이 세계 낙농 업체들에게는 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희소식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 증가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은 뉴질랜드의 세계 최대 낙농 수출 업체죠. 이 폰테다 대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산에 비해서 탈지 분유를 더 비싼 가격에 수출하고 있고요. 이 전지 분유 수출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주요 분유 수입국은 아니지만 유럽의 생산량이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업자들에게는 지금 기회가 올 것이라는 부분을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신문은 또 올해 건조한 기후와 사료 가격 상승으로 호주와 북유럽의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부터 쌓인 탈지 분유 재고를 내수용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 또 아프리카로 판매를 늘리고 있어서 글로벌 공급에 압박이 예상된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장의 종목들 조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CJ E&M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641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잔영 동기 대비해서는 16%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전망치를 24% 넘게 하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사업 부분의 매출은 성장한 부분이 확인됐는데요. 최근 프로듀스 101 악재도 있고 실적도 부진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실적, 3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게 결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16% 정도 들었습니다. 우선 그 CJE는 대표이사가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이 수익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 한국의 1위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미디어 부분입니다. 이 미디어 부분의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어떤 CJENM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이 TV 광고 시장이 좀 감소하고 또 한국과 일본이 경제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 광고주들의 빠져나간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부분만 제외하면은 이 커머스 부분, 그 영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엑시트, 나쁜 녀석들 더무비 되게 좀 인기를 끌었었고 기생충도 해외에서 개봉하면서 관객들을 모았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미디어 부분, 한마디로 광고 쪽에서의 경기가 좀 살아나야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를 좀 판단이 됩니다. CJENM 같은 경우에는 새 주식 재산을 만드는 데 비용을 투입하는 시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좀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JENM의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광고 성수기나 어떤 국외적인 이런 리스크가 좀 완화돼야 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봤을 때 음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자체 제작 음반이나 음원의 콘서트가 매출이 호조가 되고 있는데 특히 4분기에는 자체 아티스트의 음반 발매와 콘서트 등을 통한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경쟁력과 자체 상품 기획력을 기반으로 수익성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4분기 때 아니면 1분기 때 확인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나중에 주가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 보험주와 통신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LG U+가 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장세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시장이 11월 달만 보더라도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도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은행주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수준의 어떤 저평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또 이제 경기 방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통신 3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난달
50까지만 하더라도 이 통신업체들이 52주 신저가까지 기록하는 9월달에 좀 그런 영향을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5G 통신 구축에 따른 투자 비용 증가가 있었긴 상태에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이제 내년부터죠. 이 설비 투자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이 5G에 대한 가입자 수가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ARPU죠. 이 가입자가 평균 매출이 높아지면은 실적 개선에 도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통신주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매력이 항상 주목이 되는 종목들인데, 이제 연말에 가서 배당주 매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은 이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을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륙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대전은 1도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6도에서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 서울 13도, 대전은 1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춘천은 영하 1도, 수원 0도, 청주는 2도로 출발하며 쌀쌀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아침엔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 광주 16도, 부산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높게 일겠는데요. 서해와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